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8살 이지혜라고 합니다. 현재 보험회사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고요. 7살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전에 저는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발견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된 정기예금 증서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기뻐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웃지 못했어요. 그 돈을 볼 때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0억 원은 제가 평생 비웃고 경멸하고 짓밟았던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가 저지른 너무나 끔찍한 실수를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실수라고 말하기엔 너무 가벼운 표현이네요. 제가 한 사람을, 그것도 제 삶에서 가장 소중했어야 할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미워하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너무 밉고 증오스러우니까요. 하지만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부탁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했던 실수를 절대 하지 마세요.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너무 늦기 전에 알아봐 주세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마침내 이사를 가게 됐어요. 월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는 거나 다름없었죠. 3평짜리 투룸이었는데 거기서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달라고 통보했고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딸아이 손을 잡고 이삿짐을 싸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3년 동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점심시간도 아껴가며 일했고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리거나 행사장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통장 잔고는 항상 바닥이었어요. 병원비, 어린이집비, 생활비, 월세까지 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카드값을 돌려막기하며 간신히 버텼죠. 그날 저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착하게만 살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당신이 남한테 베푼 돈의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한테 썼더라면 지금 이렇게 쫓겨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작은 창고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구석에 남편의 낡은 철제 공구 상자가 있었어요. 녹이 슬어서 색깔도 변한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남편이 현장에 늘 가지고 다니던 거였는데 남편이 죽은 후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기도 싫었어요. 그 상자를 볼 때마다 남편의 어리석은 선택들이 떠올랐거든요. 그 상자 속에 든 공구들로 남편은 수없이 많은 남의 집을 고쳐줬어요. 수도꼭지를 갈아주고 형광등을 교체해주고 벽지를 붙여주고 문짝을 수리해줬죠. 전부 공짜로요. 그날따라 그 상자가 너무 미웠습니다. 이삿짐을 싸다가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발로 상자를 걷어찼습니다. 당신은 죽어서까지 이런 쓰레기를 남기고 가냐고, 대체 나한테 뭘 해줬냐고 소리쳤어요. 상자가 벽에 부딪히면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덜그럭 소리와 함께 안에서 뭔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녹슨 공구들 사이에 끼어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한 장과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남편이 다니던 회사 서류나 건설 현장 관련 문서겠거니 싶었어요. 이삿짐 정리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봉투를 집어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투가 생각보다 무거웠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이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던 건 정기예금 증서였어요. 제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지혜. 분명히 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예금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액수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숫자를 제대로 읽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3억 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서의 금액이요. 저는 황급히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또 다른 예금 증서였어요. 이번에는 2억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증서는 2억 5천만 원, 그 다음은 1억 5천만 원, 또 그 다음은 1억 원이었어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가며 금액을 더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세어봤어요. 아무리 세어봐도 똑같았습니다. 1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앞으로 된 10억 2천만 원짜리 예금 증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옆방에서 놀고 있던 딸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딸아이를 끌어안고 계속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가짜는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진짜 같았습니다. 은행 직인도 찍혀 있었고 날짜도 명확했어요. 예금 증서에는 입금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정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이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목숨 걸고 구했던 그 노인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증오했던, 남편을 다치게 만들었다고 원망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우 씨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손이 너무 떨립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미쳐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운 좋게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불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성공한 사업가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저 돈에 집착하는 구두쇠였을 뿐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제 냉정함을 견디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제 재산만 노리다가 결국 연을 끊었습니다. 손자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족보다 통장 잔고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돈밖에 몰랐어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늙어갔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살던 저는 보상금 문제로 세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외롭게 만든 이 세상이 미웠고 그래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날 건물이 무너졌을 때 저는 사실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잔해에 깔려서 숨이 막혀올 때 이제 드디어 이 외로움에서 해방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구하러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단 한 사람이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그 사람이 민우 씨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동료들이 다 말렸다고 하더군요. 위험하니까 소방서를 기다리라고요. 하지만 민우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와서 저를 구해줬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제 옆에 민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저를 구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쳤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물었습니다. 왜 저를 구했냐고요? 저 같은 노인을 구하려다 다치면 어떡하냐고요? 민우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다친 것보다 중요하다고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돈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민우 씨는 그 뒤로도 매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다친 몸으로 힘들 텐데도 꼬박꼬박 왔어요. 과일을 사오거나 따뜻한 죽을 사다 주었습니다.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제 돈을 노리는 거 아닐까, 착한 척하면서 뭔가 얻으려는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는 걸요. 민우 씨는 저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건강만 회복하시면 된다고 말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허리 아픈 것도 금방 나을 거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민우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외로웠던 제 마지막 날들을 민우 씨가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재산을 민우 씨에게 물려주기로요. 제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고 저는 민우 씨야말로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민우 씨 가족에게 남긴다고 적었어요. 민우 씨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깜짝 선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민우 씨, 당신은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천사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외롭지 않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당신의 착한 마음을 절대 잃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하루 전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자기에게 재산을 남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전화로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함께 국수를 먹으면서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외식이냐고 현실을 보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었는지, 제가 남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씀드려야겠어요. 저와 남편 박민우는 7년 전에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관리자였어요.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국수집에서였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국수를 먹으려고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그저 그랬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았고 외모도 평범했거든요.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있어서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웃는 모습이 참 순수해 보였습니다. 맑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국수를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저는 그제야 지갑을 두고 나온 걸 알았습니다. 정신없이 나오느라 사무실 책상에 두고 온 거예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회사 가서 가져오겠다고 말하려는데 남편이 조용히 제 국수 값을 계산해 주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꼭 갚겠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밥 한 끼쯤이야 뭐 어때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죠 하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밥을 얻어먹었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그 국수집에 다시 갔습니다. 혹시 남편이 올까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로 남편이 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제 국수값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턱 낸다고 하면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참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은 했지만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점심 식사 친구 정도였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국수집에서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친해졌죠. 남편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는 이 사람이 참 특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착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함께 길을 걷는데 노숙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분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계셨어요. 남편은 주저없이 자기 우산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고 물었죠. 남편은 웃으면서 우리는 젊으니까 괜찮다고 조금만 빨리 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비를 맞으며 뛰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옷도 젖고 머리도 엉망이 됐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뒤돌아보니 그 노숙자 분이 우산을 펴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보고 정말 행복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0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친척들은 아무도 저를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으로 가게 됐죠. 고아원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따뜻한 가정이 그리웠고 친구들이 부모님 손잡고 오는 걸 보면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감정에 기대지 않고 돈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어요. 졸업하고 보험회사에 들어갔죠.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언제 또 혼자가 될지 모르니까 든든한 통장 잔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제가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남편도 저처럼 고아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독립했대요. 우리는 비슷한 배경 때문에 서로에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우리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현실적이고 냉정했지만 남편은 따뜻하고 순수했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지만 남편은 사람을 돕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처음엔 그런 차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제게 없는 걸 남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순수함이 저를 치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고 1년 후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단칸방을 얻어서 혼인신고만 하고 짜장면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어요. 가진 게 없어도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문제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의 착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어요. 아니, 착하다는 표현보다는 병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매달 월급을 받으면 절반 이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남편이 통장을 따로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석 달쯤 됐을 때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날 저는 감기 때문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현장 일용직 아저씨 한 분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저씨한테 돈을 건네고 있더라고요. 1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저게 뭐냐고요. 남편은 당황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딸 결혼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돈이 없는데 왜 남을 도와주냐고, 그 돈이면 우리 생활비 보태는데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저씨가 너무 어렵대요. 도와주지 않으면 딸 결혼식도 못 올린다고요. 저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거의 매달 돈을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장 동료들, 동네 노인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요. 저는 남편을 앉혀놓고 따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단칸방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왜 남한테 돈을 주냐고요.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받으면 어김없이 절반을 다른 곳에 썼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쉬는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김밥을 팔고 계셨습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할머니는 손이 시려서 떨고 계셨어요. 남편이 갑자기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한테 김밥을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20줄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남편이 전부 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남편 팔을 잡아당겼어요. 김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우리 둘이 먹으려면 2줄이면 충분하다고 했죠.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빨리 파시고 들어가셔야 한다고, 날씨가 너무 춥다고요. 결국 남편은 김밥 20줄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한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남편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남편한테 왜 이러냐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고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행복해하잖아요. 김밥 받고 좋아하시잖아요. 하고요. 실제로 김밥을 받은 사람들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또 싸웠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돈이 남아 돌아서 김밥을 20줄이나 사냐고, 그 돈이면 우리 반찬이라도 제대로 사 먹을 수 있었다고요. 남편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남편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틈만 나면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독거노인들한테 반찬을 갖다 주고 동네 쓰레기를 치우고 누군가의 집을 고쳐주고요. 가장 화가 났던 건 회사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데 같은 부서 김 언니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지혜야, 너희 남편 정말 착하다며? 우리 동네에서 난리야. 무료로 집 수리를 해준다고 소문이 자자해. 저는 그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김 언니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집도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한번 부탁해봐도 되겠니? 사람들 말로는 정말 꼼꼼하게 잘해준다던데. 저는 애써 웃으면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회사 사람들한테까지 남편 얘기가 퍼졌다는 게 수치스러웠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왜 남의 집은 고쳐주면서 우리 집은 고치지 않냐고, 지금 이 집 벽지가 얼마나 낡았는지 보이지 않냐고, 화장실 문짝이 제대로 닫히지도 않는데 왜 남의 집만 신경 쓰냐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더 싫었습니다. 변명이라도 하면 더 싸울 텐데 남편은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기만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남편은 김 언니 집에 가서 수도꼭지를 고쳐줬어요. 그 다음 주에는 다른 동네 할머니 집 형광등을 갈아드렸고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고 우리 미래가 불안했어요. 돈은 전혀 모이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2년 차 되던 해였어요.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저는 기쁘기보다 두려웠습니다. 이 형편의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남편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남편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꼭 안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꼭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이제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겠지, 아이 아빠가 되니까 책임감이 생기겠지 싶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약속했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임신 중에 제가 입덧이 심해서 일을 쉬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석 달 정도 무급 휴가를 냈는데 그 기간 동안 수입이 뚝 끊겼어요.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번 달만은 내 월급을 우리 집에 좀 보태달라고요. 병원비도 나가고 생활비도 빠듯하니까요.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돈을 쓰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월급날이 되자 남편은 또 돈의 절반을 다른 곳에 써버렸습니다. 현장 일용직 아저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치료비가 없다고 했대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월급에서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임신한 아내가 있고 곧 태어날 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아저씨가 정말 어렵대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퇴원도 못한대요.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대요. 저한테도 꼭 갚겠다고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그 아저씨를 찾아갔지만 아저씨는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저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의 착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당신은 남편도 아빠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배가 불러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도왔어요.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제왕절개를 해야 했고 입원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8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저축해둔 비상금을 다 털었고 제 적금도 깨야 했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결국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을 지게 된 거죠. 남편은 정말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제 정말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석 달쯤 됐을 때 남편은 또 돈을 다른 곳에 썼어요. 동네 독거노인이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해서 50만 원을 보냈대요. 저는 그때 남편에게 정말 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빠 자격도 없다고, 우리 아이보다 남이 더 중요하냐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모른다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한테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고는 더 심해졌습니다. 기저귀값, 분유값, 어린이집비까지 나가니까 저희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했는데 퇴근하고 아이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번 돈을 우리한테 쓰지 않았어요. 계속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점점 남편이 밉고 증오스러워졌어요. 저녁마다 남편에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위선자라고 착한 척하지만 실은 가족한테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는 남편을 보면서도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그러던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3살 되던 해였어요. 남편이 일하던 재개발 현장 근처에 오래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철거 예정인 건물들이었는데 그중 한 건물에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공정식이라는 78세 노인이었습니다. 남편한테서 그 노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데 성격이 괴팍해서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다고요. 남편은 그 노인이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경고했습니다. 또 남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우리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을 걱정하지 말라고요.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였어요. 그날 남편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동료들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대요. 위험하니까 멀리 떨어지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만 반대로 뛰어갔대요.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죠. 동료들이 미쳤냐고 위험하니까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안에 있었거든요. 잔해에 깔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걸 보고 달려 들어간 겁니다. 동료들 말로는 정말 아슬아슬했다고 해요. 건물이 계속 무너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노인을 업고 나왔다고 합니다. 나오는 순간 뒤에서 큰 잔해가 떨어졌고 남편이 노인을 감싸면서 그 잔해를 맞았대요.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현장 소장님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아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남편을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허리 부분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디스크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요. 앞으로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을 하기 어려울 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최소 6개월은 요양을 해야 하고 그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들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이 다쳤다는 사실보다 이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됐다는 게 먼저 걱정됐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나올까, 남편이 일을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남편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남의 일에 나섰냐고, 왜 우리 가족은 생각하지 않고 남을 구했냐고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술비가 1,20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1,200만 원. 저희한테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우리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무단으로 위험한 행동을 해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 건물은 아직 철거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 펜스도 쳐져 있었대요. 남편이 펜스를 넘어서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이 다친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였어요. 회사는 남편을 해고하는 대신 다른 현장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산골 현장이었어요. 월급도 200만 원 깎이고 직급도 평사원으로 내려가는 조건이었죠. 남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했냐고요. 저희는 비상금을 다 털었습니다. 제 적금도 해지했고 친구한테 돈도 빌렸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결국 딸아이 보험까지 해지했습니다. 아이 교육비로 모아둔 돈까지 다 써버린 거예요. 아이 미래를 위해 모아둔 유일한 돈이었는데 그것까지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남편을 증오했어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면서도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남의 일에 나섰냐고, 왜 우리 가족은 생각하지 않았냐고 속으로 계속 욕했어요. 남편은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3달 동안 집에서 요양을 해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없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취소하고 복직했어요. 제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아이 어린이집비까지 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카드값을 돌려막기하며 버텼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우리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는 거예요. 단칸방에서 3평짜리 투룸으로 갔습니다. 월세는 30만 원 싸졌지만 집은 훨씬 더 낡고 좁았어요. 저는 매일 남편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남을 구하려다가 우리가 이 꼴이 났다고, 그 노인은 우리한테 고맙다는 인사라도 했냐고, 치료비라도 보내줬냐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제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주말마다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고 있었더라고요. 노인도 그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있었대요. 남편은 아픈 허리를 이끌고 매주 병문안을 갔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더 화가 났습니다. 아픈 허리를 붙잡고 왜 남을 찾아가냐고, 우리 집 살림도 안 챙기면서 무슨 낯짝으로 병문안을 가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그냥 그 어르신이 혼자 계셔서 걱정돼서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가끔 찾아뵙는 거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한둘이냐, 왜 하필 그 사람만 챙기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과 저는 자주 싸웠습니다. 아니, 싸움이라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몰아세웠죠.
남편은 절대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도 제대로 못 책임지면서 남한테는 착한 척하는 위선자라고 여겼습니다. 동료들이 남편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부끄러웠어요. 저 착한 남편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남편이 강원도 현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거의 주말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은 평일에는 현장 숙소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왔어요. 월급은 깎였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겨서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점점 멀어졌어요. 남편이 집에 오는 주말에도 우리는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피곤했고 남편도 지쳐 보였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4살이 됐고 저희는 여전히 그 작은 투룸에서 살았습니다. 빚은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지만 통장에 돈이 쌓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 6시쯤이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소식이냐고 물으려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국수 먹으러 가요. 저녁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는데.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돈이 어디 있다고 외식이냐고 무슨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보라고 지금 우리 형편에 외식할 여유가 없다고 차갑게 말했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집에서 저녁 먹어요. 제가 일찍 들어갈게요. 저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저는 야근을 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밤 11시쯤 됐는데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을 걸었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새벽 2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린 것은 경찰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현장에서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야간 작업 중에 발판이 무너져서 4층 높이에서 떨어졌대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이 없었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나간 남편이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계속 말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내내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병원 영안실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남편이 정말 죽었구나. 이제 영영 돌아올 수 없구나 하고요. 저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운 것 같아요. 그동안 쌓여있던 슬픔과 분노와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오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남편 회사 동료 몇 명과 제 회사 사람들 몇 명, 그리고 남편이 도와줬던 동네 사람들이 몇 명 왔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이 매주 찾아갔다던 그 노인도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온 노인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다쳤고 결국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온 사람이 노인을 저 앞으로 데려왔어요. 노인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 씨는 제 은인이었습니다. 제 때문에 다치셨는데 그 뒤로도 계속 찾아와 주셨어요. 혼자였던 저한테 유일한 가족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뭐가 달라지나요?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다쳤어요. 당신이 우리 삶을 망쳤다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저를 말렸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노인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산재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5천만 원이었는데 장례비를 치르고 나니 3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빚부터 갚았어요. 그러고 나니 1천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 뒤로 3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했어요. 회사에서는 점심시간도 아껴가며 일했고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리거나 행사장 도우미로 일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매달 월세 내기도 빠듯했어요. 아이한테 제대로 된 옷 하나 사주지 못했고 외식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매일 밤 혼자 누워서 남편을 욕했어요. 당신이 좀 더 현실적이었으면, 당신이 우리 가족만 생각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남편의 착함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남한테 베푼 돈의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한테 썼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 이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공구 상자를 발로 걷어찼고 그 안에서 예금 증서를 발견했어요. 10억 2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예금 증서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편지를 읽었어요. 남편이 노인의 외로운 마지막을 따뜻하게 해줬다는 이야기, 노인이 남편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남긴다는 이야기를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이 그날 전화로 하려던 말이 이거였구나. 함께 국수를 먹으면서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었구나 하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서류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진짜라고 했어요. 공정식 노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고 남편 앞으로 된 예금과 부동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보여준 유언장에는 노인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우 씨는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천사였습니다. 그는 아무 대가 없이 저를 구해줬고 외로운 노인의 마지막 날들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민우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일찍 떠나버렸어요. 그런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가야 하는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민우 씨의 가족에게 제 재산을 남깁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부디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우 씨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읽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노인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남편의 선행이 노인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공정식 노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후에 돌아가셨대요.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한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쓸쓸하게 혼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남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변호사는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예금은 제 명의로 옮겨졌고 부동산도 정리해서 현금화했어요. 모두 합치니 10억 2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면서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옳았어요. 남편의 착함은 병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한 외로운 노인을 구했고 그 노인은 감사의 표시로 우리에게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뭘 한 거죠? 저는 남편을 3년 동안, 아니 결혼하고 나서 계속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남편의 착함을 병이라고 불렀고 남편의 선행을 어리석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무능하다고, 가족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다고, 남한테 베푸는 돈이 있으면 우리한테 쓰라고요. 당신의 착함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당신은 아빠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현명했습니다. 남편은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진실한 선행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걸 믿었던 거죠.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돈만 보고 살았고 남편의 순수한 마음을 비웃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먼저 빚을 갚았습니다. 장례 때 생긴 빚, 생활비 대출, 카드 빚을 모두 갚았어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2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이사를 마치고 새 집에 앉아 있는데 기쁘기보다는 슬펐습니다. 이 모든 게 남편 덕분인데 정작 남편은 없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이 집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매일 밤 남편의 공구 상자를 꺼내봅니다. 예금 증서를 들여다보면서 남편을 떠올려요. 남편의 얼굴, 남편의 목소리,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그 잔인한 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찌릅니다. 당신은 무능하다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착한 병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했던 그 말들이요. 남편은 그 말들을 듣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내한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슬펐을까요? 저는 남편의 마지막 전화가 자꾸 생각납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함께 국수를 먹고 싶다고 했던 그 목소리가요. 남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아내한테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행복을 짓밟았습니다. 차갑게 거절하고 현실을 보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그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한 채로요. 행복한 마지막 순간을 맛보지 못한 채로요. 저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의 착함은 병이 아니었어요. 그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대로 선행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당신이 돕던 노인이 우리를 구해줬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밝혀준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어요. 평생 당신을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자세히 말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요. 하지만 아이가 크면 꼭 말해줄 겁니다.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아빠의 착한 마음이 우리를 구했다는 걸요. 저는 이제 남편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남편만큼 훌륭하게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해요.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작은 기부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도왔던 동네 노인들에게도 가끔 반찬을 돌리고 있어요. 남편이 다니던 국수집에 가서 어르신들 국수값을 계산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정식 노인의 산소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장례식 때 했던 말들에 대해서요. 정말 죄송하다고, 노인님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남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저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남편처럼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을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저처럼 살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의 진심을 알아봐 주세요.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봐주세요. 저는 남편의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옳았다고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후회됩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해주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비난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모든 게 후회로 남을 겁니다. 저는 지금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렸거든요. 남편의 따뜻한 미소,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 남편과 함께한 평범한 일상들을요. 밤마다 아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으면 남편이 보고 싶어집니다. 남편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당신이 옳았다고, 나는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비난해서 미안하다고,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평생 이 후회를 안고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겠죠. 다만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남편이 남긴 이 돈으로 딸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남편, 당신이 옳았어요. 착한 마음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당신이 믿었던 대로 선행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퍼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후회는 너무 아프니까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아갈 겁니다. 남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게 제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착한 마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아요. 진심은 언젠가 꼭 돌아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알아봐 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